문갑식의 진짜 팁입니다.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역사상 최악의 관계로, 근세 이래 최악의 관계로 몰고 간 뒤에 나주에 방문해서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전 그 소리를 듣고 경악했어요. 그분이 도대체 역사의 교육을 어떻게 받으셨길래 그 자리에서 그런 소리가 튀어나. 참으로 한심한 소리죠.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제가 원문 그대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금신 전선 상유 시위. 지금 저에게는 아직도 12척의 전선이 있습니다. 즉유 가위야. 죽을 힘을 다하여 막아 싸운다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이충무원 전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멀쩡하게 잘 있다가 조선 때 얘기입니다. 임진왜란 때. 멀쩡하게 잘 있다가 배가 12척밖에 남지 않았을까. 당시 선조는 부하들에 대한 의심이 높기로 아주 유명한 왕이었죠. 그리고 부하들의 명성이 자기보다 높아질 경우 반드시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예가 광해군이었죠. 예를 들어서 임금이 도성을 비워서 도망을 칠 때, 그걸 뭐 몽진이라고 하죠. 몽진.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몽진을 떠날 때는 반드시 분조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왕이 붙잡혀서 그 왕국 자체가 사라질 것을 두려워해서 대리로 왕이 될 만한 인물을 정해서 반대 방향으로 도주를 하는 거죠. 선조는 그 의정부를 건너서 의주까지 갔습니다. 당시 명나라로 압록강만 건너면 바로 도망갈 수 있게. 반면에 자기의 이제 왕권을 이어받을 후보로 광해군을 선정해서 광해군은 정반대로 보냈죠. 평안도나 저기 황해도 이어 보냈어요. 그런데 선조는 가는 곳마다 질질 짜고 울고 어서 저 빨리 대동강을 넘어서 저 더 북쪽으로 하자. 아예 압록강을 건너서 더 북쪽으로 하자. 라는 나약한 군주의 모습을 보였지만 광해군은 분조를 이끌고 함경도 일원을 전전하면서도 왕자다운 기계를 잃지 않고 오히려 의병을 모아서 그쪽에 민심을 가라앉히고 상당히 강력한 대항 의지를 보였죠. 그런 소식을 들은 선조는 의심에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또 한 명, 이순신 장군이 왜 그 우수한 전력을 놔두고 자꾸 일본군을 선제 공격하지 않는가. 이때에는 일본의 반간계라는 게 있었어요. 반간계라는 거는 이중 간첩이 돌아다니면서 선조한테 가서는 저 이순신이가 지금 싸우기 싫어갖고 저렇게 개기고 있는데요. 이순신한테 가서는 왕이 자꾸 저 의심을 하니까 좀 조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자신의 의심 암귀를 떨치지 못한 선조가 이순신을 3도 해군 통제사, 즉 쉽게 얘기하면 해군 참모총장에서 일거에 백의종군 시키고 그 후임으로 원균을 임명하죠. 백의종군을 하게 된 이순신 장군은 뭐 곤장을 몇십 대 맞고 하여튼 거의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순신 장군이 남긴 함대를 이어받은 원균이 당시 우리나라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판옥선이 120척. 판옥선이라는 건 우리나라 배라는 거는 되게 이렇게 넓고 위에 판옥, 널빤지 비슷하게 돼 있어갖고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다른 배와 충돌할 때 상당히 그 강한 힘을, 추돌성을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파도의 움직임에 따라서 상당히 안정적이죠. 이에 비해서 일본의 배는 가늘고 좁아서
회전한다든가 속도를 내는 데는 쉽지만 충돌 같은 데 약하죠.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 수군에는 판옥선이 120여 척, 거북선이 3척 있었어요. 일본에는 전선 1000여 척. 물론 한 8대1의 규모였지만 버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아무래도 조선 앞바다는 조선 군인들이 잘 아니까요. 그런데 원균이가 이 이수신 장군이 넘기고 간 자리, 삼도 수군 통제소에 앉아서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이 전력으로는 자기가 이제 쉽게 해서 이순신보다 밑에 있을 때는 빨리 공격하라 그러고 음모를 펴고 나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정작 그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이수로는 함부로 대적했다, 정면전을 붙었다가 승산이 없다. 자기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선조나 도원수 권율은 원균이를 안 쳤으면 원균이가 빨리빨리 일본군을 공격해야 되는데 공격도 안 하고 미적거리 내려서 뭐 곤장도 치고 뭐 이런 이제 쉽게 해서 뭐 징계를 가한 거죠. 1597년 8월 16일 100척이 넘는 조선의 판옥선과 거북선과 10,000명 가까이 되는 조선의 수군이 조선 왕 선조의 강요에 의해서 강제 출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아주 한마디로 싹쓸이패를 당했죠. 일본군한테. 싹쓸이패를 당했습니다. 거북선을 다 가라앉고 판옥선 중에 살아남은 거 12척. 나머지 88척은 구제불능이 되어버렸죠. 그 12척이 누가 끌고 온 거였지 않습니까? 그 영화 명령이라고 보면은 그 배를 타고 달아난 배설이라는 장군이 있죠. 그러다가 이순신 장군의 화살에 죽었는지 아닌지 아니다. 이순신 부하가 쏜 화살에 영화 초기에 보면 지금 12척으로 어떻게 일본군과 대항하느냐 하면서 그 기본온가 하는 그 배우가 맡은 역할이었죠. 그나마 그 사람이 도망쳐서 12척이 살아난 거예요. 이런 역사의 정설을 아신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자기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단 말은 대체 이건 역사를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한 거고 배워도 어떤 정신병자한테 배워도 이렇게 그냥 안 가르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배가 12척밖에 없습니까 지금? 왜 12척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산업에서 문제가 된 거는 반도체의 핵심 3가지 소재에 대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통관 기간이 늘어나는 거 지금 하나죠. 근데 갑자기 그런 사태가 되고 우리에게는 배가 12척 남았다고. 그거 듣고 박수 친 사람이나 그런 말 하고 희죽거리는 사람이랑 똑같은 수준이에요. 아유, 진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경악을. 우리나라 지금 멀쩡해요. 해군, 육군, 공군 다 멀쩡해요. 무슨 배가 12척밖에 안 나왔어요. 자기 마음속에 여유가 12척밖에 안 나왔다는데, 그러면 좀 철학적이구나 하고 이해하지만, 뭐가 12척 남았는데요? 다 멀쩡한데. 그리고, 일본과의 한일 협상에 12척 수선이 나올 정도로 왜 개판을 만들었어요, 그동안? 참나. 자기가 원균이처럼, 선조처럼 개판 쳐놓고 나서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또 있어요. 아유. 조국 민정수석. 갑자기 뜬금없이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노래를 자기 소셜미디어에 올렸대요. 이름하여 죽창가. 지금 우리가 동학농민운동 합니까? 그 죽창가로 그럼 조국 씨는 누굴지 누구 싶은데요. 아유, 진짜. 어떻게 그러고 서울법들 들어갔지? 아니, 죽창가가, 그 죽창은 누구 찌르고 싶은데? 일본 사람?
나 같으면 지금 나라를 이꼴로 만든 청와대에 있는 인간들 다 찌르고 싶은데. 아유, 수준하고는. 그러니까 공부만 한 사람이니까 역사가 어디 때 어디 써야 될지도 모르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걸 뜬금포라 그러죠. 동학 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죽창가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대. 아유. 이순신 장군의 배열두척이라 죽창가나 부창부수. 참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 또 김현종 청와대 외교안보실 차장, 한일 간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 미국에 갔다 왔던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차장. 저희 이 양반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왔어요. 그동안 한 걸로 왔어. 근데 귀국길에 1910년 국채보상운동과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처럼 뭉쳐서 이 상황을 함께 극복을 할 필요가 있다. 야, 아주 바보들의 삼박자가 착착 울려맞는구만. 우리가 지금 일본에 비쳤습니까? 국채보상운동이 왜 시작된 건데요? 비도왕창 고종 일가가 비도왕창 돼갖고 맨날 고리대 괴로워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국채보상운동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하고 그 우리가 무슨 빚을 졌어요, 일본에? 무슨 빚을 졌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줍지 않은 대법관 몇 명의 엉터리 판결로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죠. 어줍지 않은 대통령의 그 알량한, 나 진짜 이렇게 12척의 배로,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야, 제 둘째 딸도 지금 경희대학 다니는데, 어떻게 경희대학 같이 좋은 대학을 들어갔지? 아, 진짜. 그리고 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처럼 뭉쳐서. 그러면 외환위기 때처럼 우리 개인적으로 11번가나 무슨 어디야 아마존 통해서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에 필요한 부품 우리가 모아요? 그거에서 갖다 주자고? 아유, 진짜. 바보들 아니냐, 너희들? 아유, 진짜. IMF 때,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한 것은요, 이것도 사연이 있는 얘기예요. 제가 IMF 때 노동부를 출입했는데 바로 옆에 경제기획원, 옛날에 재경원자리였어요. 그때 외환금융과장인 김석동이라고 요즘 유명한 분 있죠? 무슨 위원장실에다가 지금 뭐 유라시아 관련 기획문 쓰시는 거. 그때 재경부 출입 기자들이 겁이 나서 기사를 못 썼어요. 왜냐면 그때 막 정난 시민들이 물론 과천청사 안으로 못 들어왔지만 막 돌 던지고 그랬거든요. 외교부 간부들 다 나쁜 놈들이라고. 제가 그때 김석동 과장, 경제부처의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엘리트들이에요. 일단 양아치 공무원하고 수준이 달라요. 김석동이는 제 앞에서 딱 실제로 보여주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달러가 얼마 있느냐. 그때 무슨 뉴스에서는 100억 달러가 20억 달러가 밖에 없어요. 그거 썼으면 저는 특종상 하나 탔겠죠.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에 겨우 20억 달러, 뭐 하룻밤이면 생명의 오락가락하다. 근데 그 김석동 과장이 전 금융위원장인가 무슨 그렇지였던 분이에요. 키도 작고 이렇게 머리도 다 하얗게 세갖고 안경 쓴 분이 살 약간 통통하고 딱 그러더라고. 저 문 기자가 생각할 때 이거 어떠냐 그래서 이거 진짜 신기합니다. 쓰려면 쓰래. 아이고 저 쓸 생각 그때부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잘 산 적이 없었던 나라인데 유일하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잘 살게 돼갖고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 우리가 중진국 반열에 올랐다. 근데 그 이후에 들어서 좌파 정부가 다 까먹고 엉망진창의 외교 정책을 써갖고 마침내 고깔의 쌀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IMF의 힘을 얻어서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그 논리적 연합에 제가 감동받았어요. 진짜 제가 짜장면에다가 군만두라도 좀 사주고 싶더라고.
그런 당당한 기계를 보이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없어. 저 진짜 몇 명 안 되는 공무원인데 전 존경합니다. 그분 딱 보여주고 그러더라고. IMF 가서 돈 받고 비굴한 시절 몇 년 지나다가 이런 나라 살 수 있는데 왜들 자꾸 뭐 재경부가 위에서 다 잘못해놓고 재경부가 잘못해놓고 우리가 책임은 지지만 그래도 책임 소년 따로 있다. 이 누구야? 김현종 안보실 차장이라는 분이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거예요. 참 진짜 내가 이렇게 외국 나갔다 온 박사급들한테 이런 소리를 했다.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자금의 원천은 금입니다. 그래서 그 쉽게 해서 태환화폐라는 거 있잖아요. 불태환화폐. 지금은 거의 불태환화폐죠. 그러니까 태환화폐라는 걸 가져가면 종이나 뭘 가져가면 그에 상응하는 금으로 줄 수 있는 게 태환화폐고 불태환화폐는 대충 그가 그렇게 금하고는 교환을 못하는 게 그 불태환화폐예요. 지금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불태환화폐를 씁니다. 하지만 불태환화폐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이 되는 것은 그 나라의 중앙은행에 금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97년도에 우리가 금 모으기 한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중앙은행에 금을 쌓이게 하고 급한 외채를 금을 담보 삼아서 빨리빨리 해치고 그때 그래서 우리 맨날 애들 새끼가 그랬지 금리빨 뭐 집에 보관하다가 줄을 이어서 갖다 준 거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짜 순박했죠. 근데 이 순박한 국민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멍청한 인간들 트리오가 나와서 무슨 갑자기 이순신 장군처럼 배가 12척밖에 없습니다는 헛소리를 하지 않았나? 무슨 농민운동이 죽창가 누구 찌를 건데 그래 조국이는. 아우 참 저런 인간이 무슨 민정수석을 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하려고? 죽창가 누구 찌른 건데 그럼 죽창가는. 아유 섬뜩하게 해라. 그 다음에 국채보상하고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이요. 김현정 씨, 제 해설 들으세요. 이건 그때 상황이 이랬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중국과 일본이 센가쿠 열도니 이런 거를 대치하는 상태를 옆에서 보면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쟤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태를 풀어가는 거라고 해야죠. 그때 중국 쪽에서 죽창가 틀어서 전부 일본 놈들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무슨 중국 당시 주석이 무슨 자금성 뒤에 있는 그 경산에 가서 목이라도 매달았습니까? 기껏 한 일이 뭐예요? 일본 제품 불태우고 뭐 일본 관광객들 망신 주고. 그래서 결국 남은 게 뭐예요? 자기들만 미개한 민족이라는 낙인만 찍혔죠. 즉각적으로 기분 좋겠죠.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무슨 혼다니 무슨 뭐 마스다니 이런 일본 렉서스 이런 차에다가 김치국물 던지면 뭐 그거 어떻게 될 건데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나라 바뀌어요? 그럼 아예 김치 폭탄을 튀어야지. 타이어에다가 김치를 두 줄 말든가. 서비스 고춧가루까지 확 뿌려놓고. 이렇게 하나의 민족을 자신들의 무능으로 사지로 몰아넣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을 관제민족주의자라고 하죠. 관제민족주의자. 민족주의적 감성을 자기들 필요할 때만 이용해 먹는 거야. 지금 대명천지 우리도 빨리빨리 앞으로 나가야 될 판에 무슨 1919년에 무슨 정부가 수립되면 김원봉이가 무슨 우리 한국군의 모체가 됐네. 무슨 가야사를 복원해야 됐네 하더니 이제는 막 저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죽창가 또 국채보상운동, IMF 때 금모으기 운동. 그 다음에 또 각 학교에서는 무슨 옛날 일본 시대, 일제시대 때 만든 교과 바꾸기. 바꿔서 뭐 할 건데?
바꾸면 그 학교 잘 돼요? 하여튼 사람들이 보면 또 거기에 끌려가는 숫자가 52%라는 거 아니에요. 분노에 불타서 지 호주머니 비고 지금 지네 집에 지금 가스불도 안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따라가다 죽으세요 같이. 그거 배 12시 따라가시라고. 정말 한심한 발상이고 한심한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건부의 수준이라는 게 이 정도니까요. 창피해서 어디서 얼굴을 내몰리겠어요. 이건 무슨 사실과 가상을 막 서로 헷갈려갖고 이거 무슨 정신병이 이런 다니고 이게 뭐지 이거? 에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예. 네, 문갑식의 진짜 TV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4만 명을 돌파하고 이제 5만 고지를 향해 착착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특종, 뉴스 속에 가려진 진짜 뉴스, 그리고 새로운 시각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퍼나르기 좀 해서 이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께 잘 알려주시고요. 월간조선 구독과 유무형의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